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소영의 미술책방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바로 이 벌거벗은 미술관입니다. 미술책방에서 이 책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도 좀 더 본격적으로 미술책을 소개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단 두 명의 저자가 떠올랐어요. 대중들에게 좀 친근하고 즉 방송에서도 좀 자주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미술책을 이미 많이 쓴 분들 중에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떠올랐던 분들이 진중권 선생님하고 양정무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둘 중에 이제 누구의 책을 먼저 소개할까 하다가 우선 양정무 선생님의 책부터 소개를 해보자 싶어서 양정무 선생님의 책 중에 난처한 미술 이야기는 시리즈가 있어서 단행본인 이 벌거벗은 미술관이라는 책으로 선정을 했고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이미 예전에 창비에서 홍보를 부탁받은 적이 있어요. 저도 창비와 함께 제 책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을 출간을 하던 시점이었는데 저는 책을 쓰고 있었고 그래서 조금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이름도 외웠어요. 안현재 대리님, 창비 마케팅 1팀 인문교양 담당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 벌거벗은 미술관을 좀 홍보해달라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염치 없이 책까지 받았어요. 근데 제 책을 쓰느라고 바빠서 소개를 못하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책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죄의 방송입니다. 우리 안현재 대리님 창비 아직도 다니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아주 자세히 읽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책의 표지도 상당히 재밌는 게 요즘에 이 미술관이라는 단어가 붙은 책이 좀 인기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것은 방구석 미술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술관 이후에 뭐뭐뭐 미술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벌거벗은 미술관도 마치 책 한 권이 우리를 미술관으로 초대하는 그런 느낌이고 저 역시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을 이제 출간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괜찮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출판계는 한번 베스트셀러가 있으면 그것과 비슷한 이름들이 좀 유행하기도 해요. 일단은 저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에 없는 미술 이야기라는 그 홍보 문구가 상당히 끌렸어요. 솔직히 요즘 미술 대중서가 상당히 많아졌고 또 미술책 출판 시장이 코로나 이후 상당히 호황이다 이런 기사들도 보셨을 텐데요. 저는 오랜 시간 미술책의 저자로도 살아왔고 미술책의 독자로도 살아왔는데 미술책을 펼치면 막상 거기서 거기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도 많아요. 그 이유는 비슷한 화가, 즉 유명한 화가의 비슷한 이야기가 조금씩 편집만 다르게 된 채로 책이 나왔던 적이 많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작가의 개성이 많이 드러나는데 미술책 분야에서는 작가의 개성이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항상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항상 책을 쓰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책을 꾸준히 쓰면서 저의 결을 항상 더 잘 만들어 나가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이 양정무 선생님이라면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제가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기대에 매우 충족을 했다. 이것이 제 생각이고요. 저도 미술책을 꾸준히 쓰지만 그래서 더욱 저의 개성을 찾고 싶고 그러려고 꾸준히 또 노력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화가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들을 꾸준히 쓰고 있잖아요. 모지 살먼이라던가 아니면 칼라르손이라던가 그다음에 이번에는 뭐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 이런 책으로 이소영 작가는 진짜 이런 스타일의 책을 꾸준히 쓰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저도 좀 좋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데 미술 대중서나 미술 에세이에 있어서만큼은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하고 읽는 내내 상당히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일단 양정무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제가 영상을 통해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난 후에 오히려 유튜브나 방송에서 교수님의 컨텐츠를 보면 훨씬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책은 1장부터 총 4장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타고난 이야기꾼이고 몰입을 하게 해주는 아주 부러운 능력이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책의 시작, 즉 1장이 저는 상당히 재미있어서 1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가 한 편을 더 영상을 찍을까 해요. 단순히 화가를 소개하는 그런 에세이가 아니라 결국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지금 양정모 선생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독자에게 연결이 되면서 미술로 소통하게 하는 인문학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즉 미술만 나오지 않고요. 이 책 안에는 문화나 역사, 인류와 정치,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우선 1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1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미술에 대해서 의문문을 던지는 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석고대생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반가웠는데요. 저도 2000년대 초반 미대 입시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양정모 선생님은 이 책의 초반에 고전 미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우리나라 미대 입시생들의 석고대생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페이지 28쪽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어떤 집단이 성공하면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스멀스멀 생겨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현대미술을 강의하면서도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흑인 작가들이 미술 시장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흑인 작가들의 마스터는 누구일까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전시가 활발히 일어나고, 또 미디어 아트가 상당히 발전하면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인 백남준이라던가 또는 브루스 나우먼과 같은 이런 작가들이 전시를 꾸준히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뿌리를 찾는 움직임은 인문학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밌었던 거는 결국에는 양정모 선생님이 1장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유럽 사람들이 본인들의 뿌리를 찾고 싶어 했을 때 이제 등장했던 학자가 바로 빈켈만이고, 바로 이 빈켈만이 우리의 조상은 누구이고 어디서 왔을까? 유럽인들의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너네의 뿌리는 바로 그리스에 있어 라고 말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뛰어난 그리스인을 조상으로 두었기 때문이야. 자신의 조상이 아폴로같이 이상화된 신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니 유럽인들로서는 너무나 반갑고 한편 다행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빈켈만은 그리스와 별 관계가 없는 독일 출신이었습니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연결해 나갑니다. 빈켈만이라는 학자는 미술사를 공부하면 정말 중요한 학자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미술 모방론이라던가 또는 고대 미술사라는 책을 출간을 했죠. 이 책의 1장이 재밌었던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고대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고전 미술에 대해 의문을 가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미대 입시생들은 입시 시절 왜 이렇게 석고대생을 많이 그리지? 그것은 이제 석고대생, 즉 석고상이 고전화된 미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도 항상 입시를 하면서 궁금해했던 것들인데, 이것이 저는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다라고는 알고는 있었어요. 이제 청소년기에. 근데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집권하던 시기, 이것을 이탈리아에서 가지고 와서 다시 반환해야 됐을 때 안타까우니까 복제를 많이 해놓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일본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고, 미대 입시생들은 관찰력이 필요하고 또 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이것을 그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의 미술사에서는 당시에 빈켈만이 했던 그런 과장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전 문화에 대한 경외심과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이런 빈켈만의 수사가 상당히 멋지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독일의 대문호 게테 역시 빈켈만의 글을 읽고 상당히 감동받아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양정모 선생님은 이 책에서 이제 두 가지 이미지를 비교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재미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원반 던지는 사람과 1936년 베를린의 올림픽 포스터, 이 두 이미지를 비교를 해봅니다. 사실 원반 던지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한번 일어나서 따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이 포즈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양정모 선생님 역시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원반 던지는 사람의 포즈는 위장된 자연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운동선수는 이 원반 던지는 사람과 동일한 자세로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실체가 분명하지 않았던 탓에, 다시 말해
고전 미술의 실체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고전 미술을 향한 신화와 예찬이 더 극적으로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실증할 수 있는 기술력과 데이터가 뒷받침되다 보니 자유로운 상상과 해석의 폭이 도리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1장에서 상당히 무릎을 쳤던 문장이에요. 우리는 실체를 오히려 모를 때 더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때 우리가 좋아했던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도 떠올랐고 갑자기 사라진 스타를 사람들이 막 찾으러 가지만 사실 그 스타는 기억에 남았을 때가 더 멋있었던 적이 많았고 또 예전에 오랜 시간 했던 첫사랑을 찾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실체 없이 상상을 하고 기억에 남아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서 어쩌면 고전 미술 자체가 실체가 분명하지 않았던 덕분에 사람들이 훨씬 신화로 느끼고 예찬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마무리를 양정모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고전 미술조차도 이렇게 모호하다면 미에 대해 확고한 기준을 잡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상당히 위험할 것입니다. 미란 인간의 감정에 광범위하게 관계하기 때문에 이를 단지 몇몇 개념이나 조건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에 관해서 열린 생각을 존중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미술도 열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고전 미술 하면 당연히 답이 있고 정확한 미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두가 살았는데 심지어 입시 미술까지도 오히려 고전 미술마저도 이렇게 모호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전 미술을 바탕으로 미에 관해서 열린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1장에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1장을 마무리할 때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저자로서 어쨌든 한 장의 끝을 마무리할 때는 자신의 의견을 낼 텐데 고전 미술조차도 이렇게 모호하기 때문에 미술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책이 에세이이기 때문에 에세이 역시 정답이 없는 산문이고 어쩌면 교수님이 미술사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닌 본인이 앞으로의 많은 독자들이나 제자들에게 미술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1장에서 이미 열린 시각으로 봐라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좀 마음 편하게 2, 3, 4장을 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 장입니다. 제 생각에 이 장은 저자로서 양정모 선생님과 출판사에게 상당히 중요한 장이 아닐까. 이유는 저자는 표지에 집착을 합니다. 저는 상당히 집착을 합니다. 한 10번, 20번 바꾸는데 제가 이 책의 표지를 벗겨보겠습니다. 벌거벗은 미술관이니까요. 벗기면 놀랍도록 멋진 표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2장에 나오는 작품들이에요. 앞, 뒤. 초상화입니다. 2장은 시작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과 박물관을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까? 문턱이 높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미술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수많은 초상화들이 웃고 있지 않는다. 이거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다 근엄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술관에 가면 권위주의 속에 제가 걸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저도 항상 받는데 그 느낌이 좋기도 하고 좀 싫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2장에 등장하는 그 바로 뒤러의 작품이 표지인데요. 표지는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112페이지에 나옵니다. 미술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작가가 표지에 어떤 작품을 선택했나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 앞으로 미술책을 소개할 때 표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할 거예요. 양정모 선생님은 이 2장을 통해 문명이 지닌 얼굴과 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초상화들이 왜 이렇게 웃는 얼굴이 없지?에 대해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까지 언급을 하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또 재밌는 건 치의학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치의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해맑게 웃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일리가 있고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뒤로 갈수록 바로크 시대에 가서야 초상화에 웃음이 등장한다 라는 이야기가 117쪽에 나옵니다. 117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프란스 할스가 나와요. 바로크 시대에 가면서 풍속화가 상당히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는데요. 네덜란드의 사람들이 풍속화를 많이 그리면서 바로크 시대에 웃는 사람들이 초상화로 많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초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초상화에는 왜 웃는 표정이 없었지만 언제부터 웃는 표정이 등장했지? 초상화의 역사에서 웃는 표정을 그렸던 화가는 누가 있지? 하면 이제 프란스 할스라던가 그 밖의 화가들을 떠올리시게 될 텐데요. 한편 웃는 얼굴은 화가의 관찰력과 필력을 보여주기에 유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초상화에는 웃는 얼굴이 별로 없는 이유로 기술적인 문제를 들기도 합니다. 초상화는 화가가 모델을 앞에 둔 채 오랜 시간 그려야 하는데 그동안 웃는 표정을 계속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바로크 시대의 풍속화나 초상화를 보면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도리어 화가들을 자극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화가들은 환한 웃음이나 순간적인 동작을 포착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데 아마도 이를 통해 자신의 그림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초상화가 중에 되게 좋아하는 화가가 있는데 조셉 뒤끄레라는 화가입니다. 제 책 홍보를 잠깐 곁들여서 하자면 미술에게 말을 걸다라는 책에 이제 초입에 소개를 했는데 당시의 화가들은 좀 엄숙한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 이 조셉 뒤크레는 하품하는 사람, 웃고 있는 사람, 쉿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정을 상당히 변화 있게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양정구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곧 화가의 실력이기 때문에 이런 재미있는 표정을 그리는 것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상화의 역사에서 이런 부분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하고 싶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 두 번째 장에서는 문명의 얼굴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특히 문명을 대표하는 표정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이제 읽어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좀 좋았던 문장들이 있는데요. 102쪽에 문명은 참 복잡해서 어떤 시대를 하나의 표정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맞다. 우리는 개개인이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하나의 표정이 문명을 대표하는 얼굴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뒤로 가면 렘브란트가 나옵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 책이 만약에 유명하지 않은 미술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더라면 오히려 좀 아쉬웠을 수도 있겠어요. 아주 유명한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양정구 선생님은 렘브란트가 당시 네덜란드의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힙니다. 그 이유는 렘브란트 역시 젊은 날에는 상당히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고 실제로 자신의 삶도 부유하게 지내다가 말년의 삶은 경제적으로 파산도 하고 가족들도 죽고 이러면서 좀 초라하고 외롭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 양정구 선생님은 네덜란드의 경제적인 성장과 쇠퇴 역시 렘브란트의 자화상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렘브란트의 얼굴이 문명을 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책에서 제가 느꼈던 문명을 대표하는 얼굴이 있을까 했을 때 아 찾았다 하면서 맞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얼굴 화가의 얼굴이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이었네 하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고민은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2년을 대표하는 표정, 우리를 대표하는 표정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두 번째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양정무 선생님이 진짜 능력 있는 선생님이다, 교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게 막 읽다 보면 2장에서 여러분 1장에서 제가 얘기했던 초상화 기억나시죠? 하면서 앞에 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읽다 보면 참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작품 기억나시죠? 하면서 복습을 자꾸 시켜줘요. 아마도 이것은 이 책은 아무 곳이나 펼쳐서 읽어라가 아니라 좀 연결해서 읽어야 더 좋을 것이다라고 좀 언지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어떤 책들은 아무 쪽이나 펼쳐서 읽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이건 좀 연결해서 읽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3장은 반전의 박물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박물관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2장에서 여러분 박물관에 들어가면 다 무표정한 초상화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박물관하고 친해지기 좀 어려운 요소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3장에 가서는 여러분들은 박물관이 어떤 공간이세요? 하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박물관의 역사라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대중들에게 이렇게 공개되기까지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는 좀 사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나폴레옹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벨베데레의 아폴로 이야기가 1장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3장에서도 나옵니다. 이 작품은 오늘날에는 로마 시대의 복제본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18세기 유럽인들에게는 미의 위계를 정하는 기준으로 숭배가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유명한 박물관들, 즉 대형 박물관들이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생겼다. 조금씩 생긴 그 연도는 다른데요. 그 계기를 프랑스 혁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이 대중들에게 이 박물관의 많은 유물과 작품들을 공개한 것이 당시에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는) 계속 약탈의 역사가 이제 나옵니다. 원래 한번 약탈이 됐던 것을 다시 나폴레옹이 약탈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나폴레옹 군대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무수한 미술품을 약탈을 했는데 그 장면이 얼마나 독특했던지 이를 그린 기록하나 풍자화가 여러 점 남아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파들을 좀 더 찾아봤어요. 그런 것들을 영상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미술품을 갈취해간 나폴레옹에게도 명분은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탈리아가 이 약탈품을 지켰지만 지금은 프랑스가 훨씬 더 위대하고 이 미술품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져가겠다라는 건데요. 이 책에 자세히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문화재의 약탈에 대한 이야기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저와도 좀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155쪽에 베로네세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 대중서에 이 베로네세가 있는 걸 처음 봤어요. 파올로 베로네세가 그린 가나에서의 혼인잔치가 등장을 하는데 이건 역시 루브르가 소장한 회화 작품 중에 약탈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루브르에서 가장 큰 회화 작품 중에 한 점이에요. 제가 미술사학과 대학원을 다녔었는데 이제 미술교육 대학원을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미술사를 배우고 싶어서 미술사학과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1학기 때 이제 교수님이 작품 중에서 이제 1500년대, 1400년대 작품 중에서 중요한 작품을 이제 골라와라. 그걸 한 학기 내내 연구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멋지게 작품을 골라간 거죠. 골라간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루브르에서 가장 안타까운 작품이다. 나는 이 작품이 제일 안 됐다. 이유가 뭐냐? 그래서 모나리자의 반대편에 있고 모두가 모나리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다 뒤통수밖에 안 본다. 즉 모나리자의 반대편에 이 작품이 있어서 다 등지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루브르에 갔을 때 이 베로네세 가나에서의 혼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한 학기 동안 레포트를 쓰겠다, 소논문을 쓰겠다 이랬더니 정말 화를 내시면서 이런 사적인 여유, 이런 동정심으로 작품을 고르면 안 된다. 시대가 중요한 작품을 골라야 하고 다른 이유를 더 찾아라. 그래서 제가 좀 당황을 했었는데 베로네세에 저는 다른 작품으로 과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전철을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루브르에서 모나리자 반대편에 있는 작품이 안쓰러워서 골랐다는 것이 왜 안 될까? 아, 미술사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작품을 선택하면 안 되는 과인가? 내가 대학원을 잘못 왔나? 이러면서 혼자 좀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결국엔 그 수업을 학점을 되게 낮게 받았던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좀 감정적인 아이로 찍히니까 수업도 좀 열심히 안 듣게 되고 뭔가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 지금도 루브르에 가면 모두가 모나리자를 볼 때 혼자 반대 방향으로 이 작품을 보는데, 이 작품 역시 나폴레옹이 약탈해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고, 실제로 베네치아 산조르조 성당에는 이 작품이 원본이 있지 않고요, 복제본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으면 예전에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거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거나 영국의 이제 뮤지엄에 가면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160쪽에 가서는 최초의 공공미술관이라는 타이틀을 루브르가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기 정말 많은 세계 뮤지엄들이 개관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던 것은 한때 궁전이었던 곳을 시민들에게 열린 개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들을 보면요, 당시에 루브르가 개관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루브르에 가서 작품을 보거든요. 특히 아마추어 화가들, 즉 젊은 화가들은 루브르에 가서 모작이라고 하죠, 작품을 따라 그리는 것이 상당히 좋은 공부이기 때문에 막 가서 이제 작품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또 루이 베르라는 화가가 있어요. 자꾸 제가 좋아하는 화가를 얘기하는 이유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에서라도 홍보를 하는 거예요. 루이 베르라는 화가인데 제 책 명화보기 좋은 날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책은 5년이 지나서 절판이 되었어요. 한때는 잘 팔렸다고 들었는데 5년이 지나면 이런 미술 책들의 운명이 절판이 돼요. 양정모 선생님은 유명하시니까 절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양정모 선생님만큼 유명하지 않아서 절판이 됐나 봐요. 내년에 개정판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루이 베르 이야기가 또 유명하지 않은 화가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아까 카톡이 왔더라고요. 자, 이 루이 베르의 그림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루이 베르는 루브르 안에서 그림 그리는 화가들을 그렸어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특히 루이 베르가 어떠한 화가였냐면요, 모나리자가 실종이 됐을 때 최초로 알아차린 사람이에요. 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입니다. 여러분, 모나리자 도난 사건 다들 아시죠? 이 모나리자가 도난당했을 때 왜 최초로 알았냐? 루이 베르가 늘 모나리자를 그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루이 베르는 모나리자를 그린 작품도 있어요. 하지만 미술사 책에는 루이 베르가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껴서 설명을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외웠어요, 제가 루이 베르의 삶을. 매일 루브르에 출근해서 모나리자 앞에 자리를 잡았고 모나리자를 늘 그렸는데 어느 날 모나리자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아, 요즘 루브르의 작품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 드럼 스캔을 하고 있어. 당시에 이제 소장품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든 작품들은 도착했는데 모나리자가 도착을 안 하니까 이제 루이 베르가 이상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하고 사건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루브르가 이제 휴관을 하게 돼요. 루이 베르가 없었으면 모나리자의 실종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루이 베르는 모나리자만 그렸던 게 아니라 당시 루브르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 아마추어 화가들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사에서 아주 유명한 스타 화가도 기억을 해야 하지만 미술사에 등장하지 않은 화가도 반드시 기억을 하면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도 알 수 있어요. 3장에서 양정모 선생님은 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 박물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를 마치 저희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상상하게 돼요. 마지막에 이제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미래의 박물관이 인간성을 더욱 추구하리라 예상해 봅니다. 패권주의든 제국주의든 그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박물관이든 인간은 결국 그 공간에서 인간의 창조물을 감상하고 즐거움을 느끼며 새로운 감성을 발견해 왔거든요.
박물관은 새로운 세대의 인간을 위해 이전 세대의 인류가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을 전달할 가장 지극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떠올려 본다면 앞으로의 박물관은 지금보다 좀 더 인간의 발전을 위한 장소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뮤지엄을 좋아할까? 외국에 가면. 근데 그 정답이 여기 있었어요. 새로운 세대의 인간을 위해 이전 세대의 인류가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을 전달할 가장 지극한 방법이었다. 이게 우리가 박물관을 여전히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밑줄을 많이 그으면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양정무 선생님은 4장에서 팬데믹 이후의 미술, 그리고 또 이 팬데믹이 과거의 흑사병과 어떤 흡사한 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제가 재밌게 읽었던 것은 사실 출판계에서 코로나 시기 잘 팔렸던 책 중에 하나가 패스트였는데, 그죠? 역사가 되풀이된다라는 말은 우리는 상당히 자주 하지만 진짜 체감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 책에서도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선언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11쪽에 재미있는 그림이 한 점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양정모 선생님도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자세히 아주 깊이 있게 보지 않았대요. 아유, 뭐 이렇게 웃긴 옷이 다 있어 이랬는데, 흑사병 때 의사의 복장인데 오히려 이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현대 의료진이 입고 있는 방호복을 보니 흑사병 시기에 의사가 입었던 이 정말 신기한 새 부리 모양을 한 마스크 같은 것과 모자와 이런 가운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인류는 감염병의 대위기 속에서도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왔고, 이 과정에서 미술의 역할이나 의미도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데카메론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좀 실려 있어요. 근데 이 데카메론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자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데카메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책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16쪽에 중세문학을 대표하는 데카메론도 정확히 자가격리를 배경으로 하여 나온 작품입니다. 1348년 흑사병이 피렌체를 강타하자 젊은 남녀 10명이 시골로 피난을 가서 2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들은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 하루에 각자 한 가지씩 이야기를 풀어놓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묶어낸 책이 바로 데카메론입니다. 머문 기간은 총 2주지만 주일과 휴식일을 이틀씩 빼서 10일 동안 10명이 풀어놓은 100개의 이야기가 데카메론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넷플릭스를 많이 봤는데 유튜브도 많이 보고 제가 점점 수위가 높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꽂히게 되더라고요. 뭐 좀비물이라던가 또 사랑과 전쟁이라던가 이런 어이가 없는 이야기들, 하지만 현실적인, 그러면서 밤새 그런 것들만 보고, 또 초창기에는 줌 같은 걸 활용해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24시간이 48시간이 되는지도 모르게 밤낮 없이 저희가 살았잖아요. 이때도 이랬구나 하면서 역사는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흑사병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흑사병이 지나면 또 유럽은 스페인 독감이 대유행을 합니다. 스페인 독감에 걸렸던 화가들을 떠올려 보면 에곤 실레라던가 뭉크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책에서 나오는데요. 결국에 양정무 선생님이 이 4장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인류는 혹독한 흑사병도 견뎠고 또 스페인 독감도 견뎠고 또 예술가들 역시 이 여러 가지 병들을 견뎠지만, 역사적으로 흑사병은 르네상스로 이어진 반면 스페인 독감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갈림길을 코로나19 이후에 미래에 투영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장밋빛 세계의 가능성과 지금보다 더 파괴적인 대재앙의 가능성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좌표 속에서 어떤 길로 들어서게 될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문명은 또다시 역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4장인데 그냥 여기서 우리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우리도 이 역사의 기로에 또 놓여있어 라고 4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미술을 통해 독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고민을 해야 하는지 주제를 주시는데,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은 에필로그예요. 에필로그에 제가 상당히 많이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책이 다 끝났는데 에필로그에 가서 미켈란젤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다시 화가를 소개하지? 좀 이상한데? 하고 다시 책이 시작되나 했는데, 양정호 선생님이 미켈란젤로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엔 위대한 예술은 인간의 실수를 보여준다라는 점입니다. 예술은 크게 보면 완벽과는 거리가 먼 오류의 세계라는 것을 보다 진솔하게 말하고 싶었다고 양정호 선생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는 최고의 예술가들도 실수를 곧잘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술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성숙하게 다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가들이 녹음실에서 여러 번 녹음을 하는 이유는 실제 연주에서 벌어지는 실수를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앞에 양정호 선생님이 취미로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데, 이 음악 감상이 사실은 실제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뒤로 연결이 돼요. 저도 지금 유튜브를 정말 열심히 편집하고 열심히 찍고 있는데 여러 번 버벅거리고 있거든요. 사실 컴퓨터가 아닌 인간의 세계에서 완벽한 연주란 불가능합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걸작도 막상 눈앞에서 보면 군데군데 어설픈 점이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대해 그간 너무 큰 환상을 가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대가라면 실수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실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환상인 셈입니다. 하면서 에필로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상당히 예술가를 인간적으로 보자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재밌었던 부분이 미켈란젤로가 아주 대단한 천장화를 그릴 때,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를 그릴 때 자신의 임금을 얻어내기 위해 교황과 다투고 끈질기게 협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신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을 때는 피렌체로 막 돌아가 버렸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양정호 선생님은 이제 이런 미켈란젤로의 태도를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결국 교황은 그가 요구한 돈을 주고 나서야 겨우 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미켈란젤로가 돈만 아는 속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솔직한 모습을 통해 그를 좀 더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미켈란젤로의 적극적인 정치의식과 돈에 대한 욕망 덕분에 우리는 그를 중세보다는 근대에 가까운 인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 이제 양정호 선생님은 에필로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의 어떠한 완벽함, 위대함, 환상보다는 결국엔 예술도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책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문장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정치가도 완벽한 연주자도 완벽한 화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근현대의 역사는 바로 이 같은 도전과 실험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역사 전체도 이런 관점에서 다시 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술을 통해 본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고 제게 묻는다면 인간은 늘 방황하지만 그것에 도전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자라고 답할 것입니다. 미술의 역사는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미술의 역사를 명작들로 이어진 위대한 역사라고 알고 있지만 조금만 냉철하게 살펴보면 미술의 역사는 도리어 실패와 미완성으로 이루어진 고뇌와 좌절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에 우리 자신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실패와 미완성, 고뇌, 좌절의 역사가 우리 자신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딱딱해 보이는 미술책일 줄 알았는데 이 책을 읽는 내내 위로를 받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팬데믹을 겪은 우리에게 미술이 얼마나 어렵지 않고 더욱이 고전 미술은 실체가 불분명했으며 또 박물관의 역사도 사실은 이러한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더 인간성을 중요시하는 박물관이 될 거야 라던가, 또 팬데믹을 겪었지만 미술은 발전해 왔고
또 다른 양상을 띄었고 우리도 다시 그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정무 저자는 사실 미술이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예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막상 많은 미술 작품들은 과거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려는 속성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문제를 고전미술이라는 주제로 풀어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밝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 각자 상황이 다를 텐데 고전 미술을 통해 지금의 시대와 자신을 사유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